32번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이제 임대차에 있어서도 임차권의 양도 그리고 이제 임차권의 전대 여기에 있어서 이제 3인이 등장하게 되니까 양수인 또는 또 전차인이 등장하게 되니까 꼭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 동의가 있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동의가 없다, 임대인 동의가 없다 이럴 때는 채권행위니까 이 임대차는 채권이니까 임대인에게 어떤 의무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어떤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전차인은 의무는 부담하되 어떤 권리를 구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건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봅니다. 이게 동의가 없다라는 없이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겠죠. 동의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과에 있어서 이건 채권이니까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에만 발생한 것이기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도 있겠죠. 옳은 것은 1번 갑과 을 사이에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이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죠. 왜? 권리가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임차는 여전히 불법점입니다. 물론 전차인은 임차인하고 전차인 간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유효해요. 기들 간에는 유효다 하더라도 이 유효를 임대인은 주장 못하죠. 왜? 임대인은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누구에게 임차권을 줬어요? 임차인에게만 줬어요. 그 어떤 신뢰관계에 의해서 줬어요. 그런데 제3자가 등장했어요. 엉뚱하게 제3자가 가서 자기 건물 가보니까 살고 있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갑과 을 사이에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은 주장 못해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요. 3번,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병은 을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했어요. 그 계약 자체는 전대차 계약은 유효라고 그랬죠. 동의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건 대항 요건에 불과해요. 동의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지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걸 임대인에게 주장 못하죠. 임대인이 나가? 그럼 나가야 돼. 왜? 불법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된다. 차임을 갑에게 직접 지급. 왜 갑에게 직접 지급? 갑으로서는 병 존재를 몰라요.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갑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병은 을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하겠죠. 그 차임은 갑은 누구에게? 을에 대해서. 자기 채무자에, 자기 상대방인 임차인에 대해서 차임을 요구를 하겠죠.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에서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임대차 관계를 일단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양도했다든가 이럴 때는 그 계약, 원래의 임대차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뭐가 발생한다? 동의를 얻으라 되어 있기 때문에 629조에 동의를 얻지 않고 있을 때는 계약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해지하지 이전에는 여전히 임대차 계약은 유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법 전대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을에게 갑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갑은 을에게 차임을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병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판례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질문입니다.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했다. 해지 통고로 종료했다. 기간이 없는 임대차인 경우에는 해지 통고로 할 수 있죠.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4번 지문은 동의가 있는 전대차인 경우에 맞는 지문입니다.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틀려요.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32번 문제에서 1번, 2번, 4번, 5번 지문은 만약 문제가 갑의 동의가 있었다 그러면 맞는 지문들이에요. 근데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그래서 3번만 맞는 지문이에요. 다음에 33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뭐냐? 임차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죠. 계약 해지권, 임대인 계약 해지권 인정이 되죠. 자, 이기 차임을 연체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권을 장려해서 소멸시켜 버릴 수 있어요. 일방적으로 해지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임차인도 만약 임차인이 그 물건을 주고 건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한다고, 건물이 좀 노후화돼서 건물을 보수공사를 하겠다고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서 보존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임차인이 오케이 하면 해지권 행사 못 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는 괜찮아. 나는 계속 사용할 거야. 장사에 방해되니까 그대로 놔둬라. 건물 안 쓰러진다. 노후 좀 되기는 했지만, 쓰러질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크게, 해가 없으니까 그대로 놔둬라. 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해서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그 물건을 임대차 그 목적,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사를 못 해버렸다. 이럴 때는 임차인도 계약을 해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해지권은 임대인에게도 인정되고 임차인에게도 인정되는 권리예요. 요건을 갖췄을 때. 보증금 반환 채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죠. 비용상환청권은 임차인에게만 인정돼요.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도 임차인에게만 인정되죠. 그것도 건물 임차인에게만 인정됩니다. 지상물 매수청권은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죠. 하여튼 부속물 매수청권이나 지상물 매수청권은 임대인에게 인정은 안 됩니다.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 34번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이죠.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상물 매수청권과 부속물 매수청권을 반드시 또 구별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문들이 비슷비슷하니까 또 혼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청권은 지상권자에게 인정되는 매수청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물이 현존하더라. 이럴 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청권 행사했어. 그래서 거절했어. 이럴 때 그러면 네가 이걸 사라. 그래서 시가로 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속물 매수청권인 경우에는 요건이 지상물하고 다르죠. 부속물 매수청권은 반드시 그 건물의 전세권에 인정되는 권리고, 건물 임대차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이야만 인정하는 권리예요. 부속물 매수청권. 그런데 지상물 매수청권은 지상물을 설치할 때 임대인의 동의에 얻을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차이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부속물 매수청권은 그 부합이 되지 않는 물건, 부속을 시켰으나 별개의 그 임차인의 구분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인 경우, 이럴 때는 이제 부합이 안 되니까 같이 임대차에서 사용하는 그 부분이 있고 임대인의 소유물로서 또는 자기 물건으로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속물을 이제 나갈 때 니로부터 내가 이걸 임대차 할 때 샀고, 또는 너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걸 떼어나갈 때 비용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걸 시가로 사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부속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보니까 매수청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데 틀렸죠, 벌써. 이건 부속물 매수청권의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물 매수청권이니까 지상물 여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다음에 부속물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 그런 부속물 매수청권은 물건의 전세권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지상물 매수청권은 지상권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는 것들과 똑같아요. 여기서 하면 되겠죠. 2번 임차인의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자기가 이 부속하고 여전히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가 이걸 사라. 지상물도 마찬가지, 부속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간 만료돼서 이 토지 임차권이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중간에 팔았다가 자기가 다시 취득했다가 또 만료가 됐다. 이럴 때는 이제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은 옳은 것은 맞는 지문입니다. 타인에게 팔아버린 경우에는 인정이 안 돼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는 기간을 연장을 요구를 해야 돼요. 어떤 지상물에는 토지에 어떤 지상물을 뭐 건물이라든가 경관 건물 또는 뭐 수목을 소유한다든가 이럴 때는 장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래의 그 기간보다 많은 기간, 그도 한 20년, 30년 컸어요. 그런데 이걸 또 옮긴다라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동산은 그 자리에 놓고 그리고 니만 나가라, 팔고 나가라. 그래서 인정해 준 권리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청권 행사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계속 임차권 행사하겠다. 더 기간 연장하자. 그랬는데 갱신 조건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거절했다. 이럴 때는 그러면 네가 이걸 시가로 사라. 그리고 팔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청권 행사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예요. 처음부터 임대인이 너는 내가 갱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사를 명확하게 했다라든가 이럴 때는 별도의 그 갱신청권 행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렇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갱신청권 행사해야 된다.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에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의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이제 해지 통고로 기간 약정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이럴 때도 해지 통고가 됐어요. 해지를 당한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당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기간 약정이 없을 때는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죠. 임대인이 한 경우에는 6개월, 임차인이 한 경우는 1개월 후에 해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너 나가라 할 때는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 그러면 기간 연장 해지 통고를 해버렸어요. 이럴 때는 그러면 네가 이걸 시가로 사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상물 매수청권 그리고 이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죠. 지상권에 있어서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있어요.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약정 법률 조문보다 그럼 그 약정은 무효예요. 자, 임차권에 있어서도 임대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규정들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 처음 할 때 그 계약은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편면적 강행 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무효. 유리한 규정은 유효. 그 규정보다 유리한 약정을 맺으면 유효. 임차인에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민법 부분이고, 이제 35번부터는 이제 특별법 부분이죠. 올해 24회 특별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3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특징도 바로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주택임차인에게 이 규정보다 유리한 약정을 맺으면 유효.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맺으면 그 약정은 무효고 법이 적용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결국 그 특별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마련하게 된 것은 이것은 결국 기간보호, 6개월, 1개월짜리 이런 계약을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러면 결국은 임차인의 세입자들의 주거가 불안정하더라. 주거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죠? 사회가 불안정하죠. 괜히 가다가 유리를 깨버린다든가 이런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런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해야 되겠다 해서 규정해 놓은 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죠. 그래서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묵시갱신되면 그 기간은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그리고 2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면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2년보다 긴 기간을 정하면 그게 유효가 되겠죠. 임차인에 유리하니까. 이번 주택의 전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해요. 범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여름에 한철만 쓰기 위해서 어떤 펜션을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범법 적용 안 됩니다. 3번 임대차 보증금의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들이에요. 법조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36번 이것도 법조문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재건축 5분의 4죠. 5분의 4. 이건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둘 다 충족을 해야 됩니다. 하나만 충족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예요. 각.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5분의 4 이상, 5분의 4 이상,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37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래서 관리단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단에서는 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고, 관리인을 감독하기 위해서 관리는 못 믿겠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누가 되느냐? 구분소유권자들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니까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 중에서 아니라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자, 구분소유자예요. 그래서 점유하는 자와 소유하는 자는 달라요. 점유하는 자는 세입자도 포함된 세입자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유분을 소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출한다. 맞습니다. 틀립니다. 점유하는 자가 아니라 소유하는 자. 나머지는 전부 맞는 지문이죠. 전부 법조문이에요. 38번. 갑과 을로부터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 시가 5억 원이네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갑은 을에게 이 주택의 가격이 시가가 5억이네요.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은행일 수 있고, 그래서 1억을 빌리면서 여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저당권자겠죠, 그럼. 그래서 피담보채권은 1억 등기됐겠죠.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병으로부터 2억.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권자. 그런데 2억 원을 빌리면서 여기는 저당권, 이건 전형담보죠. 민법이 인정한 전형담보 물권. 그래서 전형담보 물권 3개가 있죠.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 병에게는 변칙담보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전형담보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비전형담보 제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자인데 2억을 빌려주면서 원칙적으로는 여기에 을구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병으로서는 자기의 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야, 1번 저당권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경매한다 하더라도 우리 1억을 받고 다음에 남음이 있으면 자기 2억을 채우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다. 야, 그러면 네가 그 물건에 소유권을 넘겨둬. 소유권을. 그러니까 저당권은 을구에 등기가 되는 것인데 병은 갑구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이 등기부 갑구에. 그래서 소유권 부분에 갑이 소유권자 되어 있고 병이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양도받는 게 이게 무슨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담보 목적으로 되어 있죠? 이걸 양도담보라고 그러죠. 양도담보. 여기는 등기가 소유권자로 병이 등기되어 있지만 이 등기는 뭐요? 성질이
담보물권이에요. 저당권하고 같아요. 이게.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자로 보면 돼요. 저당권. 등기는 등기부 보면 다르죠. 을만 저당권자로 돼 있죠. 병은 소유권자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변칙담보죠. 그래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틀린 것은. 그래서 이자는 소유권자 등기되어 있지만 여전히 담보물권자에 불과해요. 담보물권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매됐다. 누군가가 뭐 우리 신청이든지 병이 신청이든지 제3자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이건 병은 담보물권자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소멸해. 1번 1억 받고 나머지 있으면 2억 받고. 그리고 일반 채권자들은 이제 그 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를 전부를 변제했다. 갑이 을에게 피담보 채무 전부를 변제했어요. 이건 변제를 했다. 그럼 당연히 이건 말소는 무효인 등기죠. 부종성이 있기 때문에 갑은 저당권 등기, 무효인 등기가 되어 있다. 자기가 여전히 채권, 자기가 원래 소유권을 넘겼지만 소유자죠. 이 등기는 저당권 등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변제했으니까 말소하라.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양도담보니까 그러지만 양도담보가 아니고 여기가 양도인이다. 저당권 설정하고 여전히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죠. 채권자가 아니고 채무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를 할 수 있어요. 이러고 나서 자기가 변제를 했어. 물론 대금에 이 매매 대금에 5억에서 1억은 갑이 병이 안 줬겠죠. 그리고 4억 주고 5억짜리를 했겠죠. 그리고 여전히 갑이 여기에 책임지겠다 했어요. 그리고 소유권 등기를 가져갔어. 다음에 변제를 했어. 그럼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죠. 이럴 때는 갑은 무효를 을에게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소유자가 아닌데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래서 이 1번 같은 케이스는 갑의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죠. 소유자니까. 등기가 병에 넘어가 있더라도 이건 저당권 등기나 마찬가지니까.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이 그러니까 이제 양도담보는 이게 등기가 가등기 담보하고 마찬가지예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 병이 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가등기 담보법 거기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야 돼요. 여기 권리를 취득하겠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병으로서는 야 이걸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해요. 야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이 얼마고 그리고 전부했더니 이자 전부 합쳤더니 얼마더라. 그리고 이 물건의 시가가 얼마더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돌려줄 청산금이 얼마다. 이걸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놓고 나서 내가 잘못 계산했어. 내가 4억인데 3억으로 잘못 계산했어. 그리고 이거 통지를 취소하고 다시 하자. 이건 안 됩니다. 우리 판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지에 대한 수액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습니다. 일단 통지를 하면. 그리고 이제 통지를 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이제 청산기간이 있죠.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청산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권리는 취득 못해요. 2번 병이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산기간이 지났다는 걸 전제를 하는 거예요. 지급함으로써 X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X건물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병의 양도담보권은 소멸한다. 당연히 이제는 소유권자가 되는 거야. 담보권은 당연히 이제 소유권으로 변경되는 것이죠. 이미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으로. 그런데 이 소유권은 담보물권이에요. 양도담보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통지를 이 가등기 담보법의 이 절차를 거쳐서 4조 이하의 이 절차를 거쳐서 권리를 취득했다. 나머지 청산금 지급했다. 그러면 그 순간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제 취득하는 것이죠. 여기는 소유권 등기는 돼 있지만 담보물권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양도담보권은 소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은 X 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X 양도담보권은 이제 이게 아니고 이제 그대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건 담보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 물건이 멸실이 됐어요.
양도담보권, 가등기도 마찬가지. 이게 가등기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권도 저당권과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지만 저당권하고 다른 게 만약 경매가 되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가등기 담보나 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나. 그래서 만약 멸실이 이 부동산이 멸실 훼손됐다. 그럼 저당권자나 이 양도담보권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죠. 똑같이 저당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이 물건의 가치 변형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에 인정되는 물상 대입권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X 건물이 멸실훼손되면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은 소멸한다. 이 말은 틀려요. 그래서 피담보채권이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 여기에 물론 이게 완전히 멸실훼손되어서 이게 완전히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겠죠. 그렇다도 뭐 보험금 청구권도 있을 수 있죠. 보험금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이 어떤 또 다른 이 물건을 훼손시킨 자에 대해서 이 소유권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 권리에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뭐 보험금 청구권에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맞죠. 가치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당권은.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X 건물이 멸실훼손, 그러니까 저당권에 또는 양도담보권에 물건 자체가 부동산이 멸실훼손됐다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권을 소멸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물건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채권 자체는 남아있다. 4번, 의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서, 의뢰 이제 담보권 실행 경매는 저당권 임의 경매죠. 강제 경매가 아니고 임의 경매를 했더라. 이럴 때는 이건 똑같이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소멸을 하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 담보권 실행으로 위한 경매로 X 건물이 정에게 매각되어 버렸다. 병이 양도담보권을 소멸하죠. 그래서 병에게 이제 병이 매각대금으로 완납을 했다.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소유권이 이 앞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양도담보에 불과해요. 이럴 때는 이제 가등기가 되어 있다라든가 양도담보권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럴 때는 이제 만약 이 부동산이 이제 경매가 들어왔다. 이럴 때는 이제 판사는 이제 최고를 하죠. 야, 도대체 이 등기가 무슨 등기냐? 소유권 이전 등기냐? 아니면 담보권 등기냐? 이걸 소명하라고 합니다. 1개월 기간을 주면서 그랬을 때 이제 병이 소명을 하죠. 이것은 소유권 등기가 돼 있지만 이건 실제로 내가 2억을 빌려주면서 한 등기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건 소멸하겠죠. 그래서 이제 소멸하고 매각대금으로 완납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5번, 만일 선의의 무가 병으로부터 이제 양도담보를 실제적으로 이 양도담보를 실제적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가등기 담보를 이렇게 했을 때. 이자가 소유권자로 지금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이 등기는 이건 담보 등기예요. 담보 물건을 등기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저당권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저당권자로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병이 소유권자처럼 보이죠.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5억 주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간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정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건 부실 등기에 해당되겠죠.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갑인데 병으로 소유자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담보물건이에요. 그런데 그 소유권자로 믿고 권리를 취득했어요. 이럴 때는 정이 선이면 보호됩니다. 선이면 보호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이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양도담보를 해주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겠죠. 만약 선의 무가 여기는 무네요. 선의 무가 병으로부터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은 병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해버립니다. 아무리 이건 양도담보야 주장해봐야 안 돼요. 39번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3억 원짜리에서 가등기를 했다. 갑은 을에게 1억 원 빌려주면서, 이건 좀 반대네요.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인데 1억 원을 빌려주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부동산, 이게 이제 시가가 3억짜리입니다. X 부동산이 있는데 여기에 가등기를 냈습니다. 가등기. 이제 소유권 부분에 가등기, 소유권 가등기겠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 1번, 뭐 2번, 뭐 3번 합시다. 그래서 을. 그래서 소유권, 등기 원인, 매매든지 뭐 어떤 거 있겠고. 그래서 이제 갑이 이 1억을 빌려주면서 이 3억짜리에서 이제 4번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갑 그래가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하는 겁니다. 가등기. 그리고 이제 가등기를 한다는 얘기는 아직 가등기 자체로는 어떤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번등기를 해버렸다. 이럴 때는 그 이후에 5번, 2번, 전부 여기와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리들은 전부 소멸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3번 다음에 4번. 이 순위를 보존하게 하는 게 가등기다. 그래서 순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고 담보 목적 가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형태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그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 경매가 들어오면 반드시 법원에서는 이걸 소명을 하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등기냐? 담보 목적 가등기냐? 아니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냐? 그러면 이제 이게 담보 목적 가등기다. 그러면 이건 저당권으로 봅니다. 아까 양도담보하고 똑같아요. 시가 3억 하였다.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갑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다. 아니. 을이 이제 안 갚아요. 1억을 안 갚아. 그러면 갑은 이제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함으로써 권리 취득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함으로써 그냥 권리 취득해버려요. 그 이후로 여전히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갑은, 을은 여전히 병, 정 등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이제. 번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이 소유자고 그 다음에 또 소유권이 계속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안 갚으니까 갑이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면 그 이후로는 전부 말소돼 버립니다. 직권 말소돼 버려요. 그리고 소유권을 잃어버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더라. 명동의 사채업자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가등기 담보법이죠. 그래서 이런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네가 권리를 취득하려면 이 가등기 번등기를 하려면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무엇을 하라? 통지를 하라. 뭘? 부동산 시가가 얼마며 여기에 네 채권이 얼마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얼마를 넘겨줘야 되나? 2억이다든가 1억이다든가 해서 이걸 통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통지를 한 다음에 곧장 권리를 행사하면 안 된다. 반드시 을에게 갚을 기간을 줘라. 그래서 청산기간. 이걸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청산기간. 반드시 거치고 난 다음에 이 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청산금 지급하고 가등기에서 번등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갑은 청산금의 평가액을 을에게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가등기 번등기를 했다. 이건 무효예요. 강행유정입니다. 이거. 틀린 것은 1번에 통지를 해야 되고 맞고 2번 갑이 을에게 청산금의 평가를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청산금 한번 통지를 해버리면 다투지 못해. 내가 잘못 계산했어. 이게 이자를 해야 되는데 이자 안 하고 원금만 내고 통지를 했어요. 다툴 수 없습니다. 명문지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도 갑은 이를 다툴 수 있다. 2번이 39번에 정확히 틀린 질문입니다. 다음에 3번은 을이 갑에게 통지한 청산금액에 묵시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다. 그렇게 했고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는 이게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이게 적은 것보다는 이게 많은 게 더 많겠죠. 그래서 자, 이 부동산이 지금 3억이야. 내 채권이 원래는 1억 빌려갔는데 2억 9천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2억 9천이다. 이렇게 하고 청산금이 1,000만 원이야. 이렇다 하더라도 통지 효과가 있느냐? 실제적으로 이 시가가 지금 5억이야. 근데 3억이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자기의 피담보 채권을 높여버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청산금이 1,000만 원, 청산금이 1억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해서 이 통지 효과가 무효느냐? 아니다. 통지 효과는 유효다. 언제 다투면 되느냐?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전 늦게 안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호를 해요. 이때. 일단 통지의 효과는 인정을 합니다. 부당하게 통지가 됐다 하더라도. 통지한 후에 갑은 이에 다툴 수 없고, 2번 틀렸고, 3번은 을이 갑에게 통지한 청산금의 그렇고, 4번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금을 지급하더라도 가등의 번득이 절대 할 수 없어요. 반드시 통지를 하고 청산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5번 을은 갑이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투고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느낌이 인도점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당하게 평가된 케이스가 있어요. 이럴 때도 통지 효과는 무효 이러면 안 돼요. 통지 효과는 그대로 유효. 다음에 뭐야? 정당한 청산기간이 지난 다음에 1,000만원 주고 등기하려고 그래요. 그래 이럴 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거 틀리지 않느냐. 그래서 이때 거절을 할 수가 있다. 다음에 40번. 갑은 2013년에 친구 을과의 또 명의신탁이 나오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특별법들은 꼭 한 문제씩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명법 문제인데,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 명의신탁 그리고 계약 명의신탁이 어떻게 되고 그 법률 관계만 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이제 갑의 물건 X 물건을 여기는 갑이 이쪽이네요. 매수인이네요. 갑이 병 X 부동산 병 이게 3억짜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대금 주고 등기 이전 등기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간단한데 문제는 어떤 경제적 이유 때문에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세금 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해서 친구인 을과 명신약정을 맺는다. 그래서 이제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 약정은 그거죠. 야, 내가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금 내가 이게 3억을 준다, 대금은. 근데 등기는 너 앞으로 좀 해놓자 하는 거야. 등기는 너 앞으로 해줘. 등기만 이쪽으로 왔죠. 이런 형태. 이럴 때 우리 그 부동산 실명법은 이 명의신탁은 이건 무효. 이 등기 당연히 무효. 당연히 알았겠죠, 상대방은, 매도인은. 그리고 그런데 이 매매계약은 이것은 유효. 이건 유효예요. 이 계약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을 앞으로 지금 등기가 돼 있죠. 등기는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을이 약정을 했는데 친구가 하나 배신행위를 해버렸다. 선인 정에게 넘어갈 수 있고 악인 정에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는데 무효인 등기인데 이걸 모르고 취득할 수도 있고 알고 취득할 수도 있고 선악불문하고 이럴 때는 유효입니다. 명의신탁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양도담보하고 좀 다르죠. 양도담보인 경우에는 선인장만 보호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선악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등기 명의신탁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하나의 형태고 또 하나 유형은 갑과 을이 여기는 이제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인데 이게 1번인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아예 대금을 줘요. 돈을 친구한테 줘요. 네가 계약을 체결해라. 계약 당사자는 이쪽이에요.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이 앞으로 등기를 해요. 등기. 이 명의신탁 약정 이건 무효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계약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등기 명의신탁은 상대방은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계약 당사자하고 등기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상대방은 모를 수밖에 없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법에는 이걸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명의신탁 약정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선의인 경우. 선의인 경우. 이럴 때는 거래 안전에서 병을 보호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등기 유효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자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갑하고 병하고는 현재 아무것도 관계가 없지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알았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여기도 무효. 네? 그런데 무효가 됐다 하더라도 정에게 넘어갔다. 정이 뭐야? 똑같죠. 선악불문하고 정은 유효. 네? 이렇게 되는. 이게 계약명의신탁이에요. 이게 등기명의신탁이에요. 그래서 두 개는 꼭 해놓으면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옳은 것은 여기 보니까 갑은 이게 이제 등기명의신탁이죠. 문제는 40번 문제는. 옳은 것은 1번 을이 X부동산의 소유자다. 을이. 이거 등기가 무효죠. 을이 소유자입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 병이 소유자예요. 병이. 여기는 채권행위요. 재산권 이전 처음 것만 갑이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등기는 여기에 뭐 등기 넘어갔지만 이건 무효인 등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병이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갑은 명의신탁 해지 이건 무효인데 해지 안 되죠. 틀렸어요. 3번 갑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예전에는 판례가 인정한 덜어 인정한 판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이 경우에도 여기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걸 조장하는 효과가 발생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병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뭐야? 소유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왜? 이건 등기돼 있도록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원칙적인 모습은 말소 등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소하면 당연히 등기 말소하면 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제 갑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건 유효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소 등기하고 또 이전 등기하고 말소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기는 좀 귀찮은 측면이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고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해요. 이걸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라고 해요. 말소 등기하고 똑같아요. 성질이, 실질이. 그래서 4번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병이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인데 네 앞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소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말소 등기 형식을 취할 수도 있지. 이게 원칙인데 이전 등기 형식도 우리 판례가 인정한다고요. 그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무효인 등기지만 이런 형태도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4번 맞는 질문입니다.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물론 갑과 을이 이런 명의신탁이 인정하게 된 제도적 취지가 원래 우리나라는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토지조사 사업을 1916년까지 했었죠. 12년부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침탈하고 나서 우리나라 부동산들을 주인 없는 부동산들을 다 취득해 가요. 그래서 이제 뭐 공방전이나 이런 건 가져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중재산들 과거에 우리 문중재산들은 대부분 뭐 등기제도 자체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그냥 뭐 대표자 가지고 있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야 문중 어떤 법인이 가져와라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모르니까 그러면 대부분 하는 경우가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문중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만 이건 뭐야? 문중재산이야. 정중재산이죠. 정중재산이고 단지 등기만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도 그 제도가 계속 유지돼요. 대부분 보면 정중재산 때문에 이런 명의신탁이 많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또 부동산 어떤 그 재산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종성이 대부분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몇 대 흘러가면 그냥 자기 거다 해서 그냥 주장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을 이렇게 제정하게 된 제도적 취지는 투기를 막기 위한 건데, 과거의 정중재산이라든가 또는 부부간에 있어서 어떤 거 탈세 목적이라든가 투기 목적 또는 법률상의 제한을 어떤 침해할 목적이 없다라면 이건 인정을 해주는 게 있었죠. 인정을 해주는 특별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게 정중재산이나 또는 부부간에 있어서 명의신탁은 불법 탈법 목적이 아니라면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만약 부부다 둘이 그러면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률혼,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케이스들만 인정해요. 그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는 그 관습법상에 인정되는 부부관계, 이건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이건 유효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효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4회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렵게 나온 문제들, 케이스 3자, 4자, 5자, 무까지 이렇게 막 등장하는 이런 케이스들은 시간이 있을 때 풀어보시라는 얘기야. 체크하고 반드시 건너뛰어야 됩니다. 학개론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이 남았을 때 풀어야 돼. 그런 문제들은. 학개론도 마찬가지. 어떤 지문이 긴 지문들이 있더라. 내가 평소에 공부를 안 했던 부분들이 나왔더라. 그걸 지문을 읽고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풀고.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찍어야 되는 겁니다. 찍으면 오히려 훨씬 잘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기 전에 가장 욕심이 없는, 여러분들 가족 중에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 골라요. 그래서 대부분 나이가 어린 애들이겠죠. 그래서 1번 나오고 5번 중에 어느 개가 가장 좋을 것 같나. 1번이다 그러면 무조건 모르는 것은 가서 1번 다 찍어버리세요. 그럼 100% 합격이에요. 가서 1, 2, 3, 4 모르는 것들, 모르는 게 한 10문제가 나왔다. 근데 1, 2, 3, 4, 5, 1, 2 이러면 100% 다 빗사이로 끼어가요. 한 번으로 전부 찍어요. 그러면 최소한 3문제 이상은 맞습니다. 10문제에서. 그럼 합격이죠. 모르는 게에서 3문제 이상 맞았으면 아는 건 당연히 맞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건 기술입니다. 기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꼭 정리를 잘 작전을 잘 짜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